뭐?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이쁜 자식한테 많이 주시는 게 맞잖아. 그리고 오빠는 할 말 없지? 아빠 유산 노리고 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그리고 아버지 돈은 아들인 내가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오빠 사업망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 돈에 눈독을 들여. 너는 아버지한테 뭐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 오빠만큼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만 신경 끄고 돌아가. 아빠 돈에 손 뗄 생각 하지 말고. 그럼 그 돈을 다 너 혼자 갖겠다는 거야? 그럴 만한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내가 모시고 살 수도 있어. 매부가 참 좋아하겠다. 그러는 새언니는? 오빠가 간병하겠다고 설칠 때 오기 싫다고 버텼다며?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결론 난 거 아냐? 아씨 아빠는 괜히 간병인을 써서 이러다 간병비로 아빠 돈 다 날리겠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2세 현모창 씨입니다. 현 씨는 자식들의 싸움을 들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어쩌다 남매지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자식들과 살갑게 붙어 지낼 일이 많지 않아 몰랐던 현 씨. 현 씨는 죽음에 가까워져서야 자식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한에 잠겼습니다. 큰딸 현미령부터 아들 현성태, 막내 현미수까지. 현 씨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모두 시집 장가가서 잘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 어느덧 현 씨는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벌고 자식 키운 일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큰딸이 벌써 55세가 되었으니 세월 참 빨랐죠. 그리고 현 씨는 이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아내의 병수발을 오랜 기간 들다 보니 현 씨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80세가 되었을 때 서예를 배우러 다녔고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 가볍게 운동도 했습니다. 이미 젊음은 갔지만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아니면 2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평생 모아온 돈으로 이제는 삶을 즐겨보고자 했죠. 하지만 삶이 그리 쉽게 흘러가던가요. 아버지! 병실문이 벌컥 열리고 그 소리에 설핏잠에 들었던 현 씨도 실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뒤이어 큰딸과 막내딸도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추스린 현 씨가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뭐 한다고 우르르 몰려왔어? 아니, 그럼 아버지 쓰러지셨다는데 자식이 돼서 안 와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구급차에 실려오신 거예요? 아들의 말처럼 현 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가슴팍에 통증이 있던 차에 집을 나섰다가 쓰러진 현 씨를 행인이 발견해 구급차를 부른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것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혼자 사는 현 씨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겠죠. 아버지는 혼자 사시면 건강도 좀 챙기셨어야죠. 현 씨도 이렇게 쓰러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평소보다 운동도 자주 했으니 더욱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82이면 이렇게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볼 일도 많지 않은 자식들이 현 씨가 쓰러졌다는 말에 다들 달려왔습니다.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줄초상 치르는 줄 알았네. 너는 말본새가 참. 아니, 걱정됐다 이 소리지 뭐. 근데 아버지는 언제까지 계셔야 한대요? 몰라.
며칠 지켜봐야 된다는데 너희는 바쁠 텐데 어서 가봐. 뭐하러 다 와 있어? 그래도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죠. 큰딸이 말하자 아들이 자신이 돌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가 언제부터 아빠 챙겼다고 그래? 내가 있을 테니까. 집에나 가봐. 뭐? 이놈의 집에 가? 너야말로 아빠 쓰러지셨다니까 이제야 들여다봐? 명절 땐 오지도 않는 게. 원래부터 앙숙이었던 아들과 막내딸이 또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됐어. 너희 효자들인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됐어. 그만 가봐라. 저라도 있을까요? 큰딸이 말했지만 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만 가봐. 큰딸과 아들은 10분쯤 머물렀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끝까지 현 씨를 걱정하다가 사위가 데리러 온 후에야 뒤늦게 병실을 떠났습니다. 현 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종일 잤다 깼다 하며 누워있으려니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려고 했죠. 이제 몸 상태를 보니 퇴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2, 3일 더 있어야 한다는 말에 벌써부터 갑갑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자 한적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입구를 찾아서 복도를 맴도는데 아까 나갔던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와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했죠.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현 씨. 여보, 우리 인생 마지막으로 재산 불릴 기회야. 근데 장인어른, 예전에 형님 사업하는데 돈 많이 날려먹으시지 않았어? 그건 오래전이고 지금은 엄마 돌아가신 보험금도 있으실 거고 아무튼 꽤 가지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때 오빠한테 드린 돈 생각하면 아빠 재산은 당연히 나 줘야지. 맞지. 그래야 공평하지. 당신이 잘 좀 해봐. 장인어른 마음에 들어야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야. 알어, 내일도 병원 와야 되니까 애들은 당신이 당분간 좀 봐.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이번에 아빠 돌아가시는 줄 알고 놀랐어. 그냥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똑같이 상속받게 될 텐데 오빠까지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아무튼 내가 혹시나 아빠 모시자고 해도 놀라지 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딸과 사위의 노골적인 대화에 현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철이 없기는 해도 나쁜 딸은 결코 아니었기에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큰 빚을 져서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성화에 못 이겨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도 딸들의 원성을 샀고 막내딸과 아들은 크게 다투어서 앙숙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이라고 차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들도 결혼할 때 부족함 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현 씨는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자식들에게는 부모 돈이 제일 쉬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픈 아버지를 두고도 돈돈거리는 소리가 저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평안이 인생 마지막으로 재산을 불리는 기회라는 말을 하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그럼 유서? 유언장? 그런 거라도 쓰시게 해야 되나? 대화는 점점 현 씨를 진창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나 죽기 전에는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작당모에 할 것 없어. 막내딸과 사위가 화들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그리고 그 주둥이로 망한다 망해. 현 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딸에게서 싸늘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딸이 뒤돌아선 현 씨의 팔을 붙잡았지만
현 씨는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너는 벌써 이 애비 하늘나라 보낼 생각밖에 없나 보다. 너한테도 성태한테 준 것 못지않게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애비가 재벌도 아닌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재산 탐내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내 인생 즐기면서 다 쓰다 죽으려니까. 너 때문에라도 퇴원하면 더 열심히 운동하련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쓰러지니 자식들 머릿속에 두 글자가 떠오른 듯 했습니다. 상속. 막내딸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지만 현 씨가 말렸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된다니까 올 것 없어. 그럼 퇴원할 때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집에 데려다 주려고 회사를 빠지게? 택시 타고 갈 거야.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막내딸을 떠올리자니 자식에게 기대는 짓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년에 자식들 도움 안 받으려고 열심히 아껴서 모은 노후 자금인데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땀만 먹도록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른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 씨가 죽기 전에 그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고민하기도 해보았지만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주고 말자고 했겠지만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길이 아님을 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 씨는 퇴원했습니다. 혈압 빼고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는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 씨는 막내딸 일을 잊으려고 애써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 씨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넘어지는 찰나에 문고리를 잡아서 크게 다치는 것은 면했지만 생활에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나?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야.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다르게 말하면 아프지 않은 곳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픈 곳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허리 다치셨다면서요? 무슨 소식이 그렇게 빨라? 누나한테 들었죠? 아, 괜찮아. 조금 삐끗한 거야. 현 씨의 건강을 묻던 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허리 아프시면 불편할 텐데. 그러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돌봐줄 사람은 무슨? 천천히 움직이면 움직일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참에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살까 해서.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같이 살자는 아들. 현 씨는 듣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서라. 뭐 한다고 같이 살아? 이렇게 자꾸 편찮으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죠. 너 효자인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마음만 받으마.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한사코 거절하는 현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로 들어올까요? 아니 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왜 말이 안 돼요? 애미랑 애들도 다 데리고 들어와 살겠다는 말이야. 왜 못해요? 살면 되죠.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들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학에 갔지만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곳과 현 씨가 사는 곳은 차 타고 3, 40분 거리였죠. 아애 학교는 어쩌고? 학교요?
생각해보지 않은 듯 중얼거리는 아들에게 현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몰라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냐?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50 넘어서 나이 든 시아버지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들 현씨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맞지 않는 현씨의 자식이지만 함께 살아온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핏줄이라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부모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대로 끝이 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현씨의 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현씨가 대문을 열자 아들이 강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현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왜긴요?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도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요. 뭐야? 현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얘가 저번부터 왜 그러는 거야? 아, 글쎄 필요 없대도 그러네. 너 직장은 어떻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여기서? 그런 건 걱정 마세요. 당분간만이라도 제가 좀 봐드릴게요. 엄마 계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아들 때문에 현씨는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애미랑 애들은 어쩌고? 아, 애엄마는 안 오고요. 저만요. 싫다 그러지? 아니 뭐. 싫다고까지는 안 했고요. 당연히 싫지. 너라면 좋겠니? 아이고 두야. 아들은 그렇게 현신의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화장실만 가려고 일어나도 와서 부축하려는 통에 오히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버지, 식사하셔야죠. 밥을 차려놨대서 나가봤더니 라면을 끓여놓은 아들. 너는 이게 밥이냐? 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이것보다 더 잘 차려 드세요. 뭐든 라면보다야 낫지 않겠냐? 현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몸져 누운 뒤로는 내내 혼자 밥을 차려 먹었던 현씨이기 때문에 밥을 차리는 것은 어려울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아들이 라면을 끓였을 때 현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애비를 라면에 빠뜨려 죽이려 그러네. 밥은 내가 알아서 차릴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너는 집에서 밥도 안 해 먹어? 마누라 있는데 내가 왜요? 아이고, 애미가 고생이 많다. 이래놓고 뭘 돌봐준다는 것인지. 사실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 현씨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안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는데 신경만 쓰일 뿐이었죠. 그래서 조만간 돌아가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또 왜 왔어? 오빠 여기 있다면서요? 병원에서 그 꼴을 보고 있고도 눈이 벌게져서 찾아온 딸이었습니다. 둘이 한 집에 살면서 언니랑 나는 따돌리고 오빠랑만 쑥덕쑥덕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씨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너희한테 줄 돈 없다고. 그러면 오빠는요? 성태기가 왜 나와? 아빠한테 알랑방귀 끼려고 와서 수발 들어준다 어쩐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골이 다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딸이랑 왜 이 실랑이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죠.
그때 아들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여길 왜 왔어? 그러는 오빠는 진짜 속 보인다. 속 보이는 건 너지? 나는 아버지 걱정돼서 왔다. 왜? 나는 뭐 아빠 걱정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이왕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신 거 돈을 좀 물려주셔야 병수발을 들던 말던 할 거 아냐. 아들은 막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을 모르니 뜬금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서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죠. 아빠, 지난번에 그건 저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아빠 또 쓰러지시면 옆에서 돌보거나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는데 그 돈 때문에 미리 받으려고 한 거지. 아빠 노후 자금에 눈독 들여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미수가 그만해라. 아빠, 오빠가 병수발 들러온 거면 제가 할게요. 병수발 들 필요 없다, 정말로. 성태야, 너도 이만 가봐라. 멀쩡한 애비를 송장 취급하지 마라. 아버지, 저는 왜요? 저는 돈 때문 아니에요. 돈 때문이든 아니든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둘 다 나가라. 너희 때문에 더 병나겠어. 그러자 아들과 딸이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짐을 싸면서도 한참을 궁시렁거렸습니다. 사실 정말 현 씨가 걱정돼서 온 것이라면 아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챙기려고 노력은 했으니 말이죠. 이제부터는 전화로 안부 물으면 되지. 너희들은 내 걱정은 말아라. 여태까지도 혼자 잘 지냈는데 갑자기 너희가 이럴 이유가 없다. 아들과 딸을 쫓아내자 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본래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현 씨는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반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로에게 맞춰졌었지만 자식은 배우자와는 달랐습니다. 꼭 집에 손님이 와서 자고 가는 것 마냥 힘들었죠. 알턴 이가 빠진 것 같네. 이 소동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건강하게 사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고혈압 때문도 허리 때문도 아니었고 이번엔 위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다가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수액을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었고 며칠 고생을 했더니 허리도 더 쑤셨죠. 도움 안 되는 아들이 아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퇴원 후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간병인이나 도와줄 사람이라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아니었죠.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씩 사람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현 씨는 한동안은 바깥을 나다니지 않고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소란스러움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왔던 간병인이 누굴 불렀나 생각했죠. 잠에 취해 있는 몽롱한 머리를 털며 잠에서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자리에 앉아서 바깥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들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문에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빠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저렇게 계속 누워 계신다는데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고사를 지내라.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너는 아버지 입원했을 때 돌봐드리네 어쩌네 하더니 한심하다. 뭐? 한심?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이쁜 자식한테 더 주시는 게 맞잖아? 그리고 오빠는 할 말 없지. 돈 때문에 아빠 집에 들어왔던 거 모를 줄 알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그리고 아버지 돈은 아들인 내가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오빠, 사업망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 돈에 눈독을 들여? 언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난리야? 너는 아버지한테 뭐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 오빠만큼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만 신경 끄고 돌아가. 아빠 돈에 손 뗄 생각 하지 말고. 그럼 아버지 돈을 다 너 혼자 갖겠다는 거야? 왜 막내딸은 그러면 안 돼? 정 안 되면 내가 모시고 살 수도 있어. 내부가 참 좋아하겠다. 그러는 새언니는? 오빠가 간병하겠다고 설칠 때 오기 싫다고 버텼다며?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결론 난 거 아냐? 그만들 못해? 아버지 돌아가셨니? 이러니까 아버지가 질려서 오지 말라 그러지. 참나! 언니도 결국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혼자 깨끗한 척하네?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몰라도 나는 적어도 아버지 괜찮으신지 보러 온 거야. 괜찮으신 거 같으니까 이제 갈 거고. 그리고 간병인 돌려보낸 거 아시면 불호령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러다 간병비로 다 날리겠으니까 돌려보낸 거지. 그러면 언니 나중에 받을 목도 줄어들 텐데 관심 없나 보지? 내 아들, 딸이 나중에 이럴까 봐 무섭다. 난 이만 가볼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해. 큰딸이 자리를 뜨는 소리가 났고 아들과 막내딸은 다시 서로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짓거리 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한 거라며? 내 말이 틀려? 오빠도 똑같은 생각했잖아. 그렇다고 그걸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있어? 하여간 도움이 안 된다. 이러다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산 한 푼도 안 주신다고 하면 네가 그 돈 나한테 줘야 할 거다. 뭐?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언니는 유산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오빠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빠져. 현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차마 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고 있다가는 곱게 쫓아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냐? 화들짝 놀라는 아들과 딸. 현 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가 그 주둥이로 망할 거라고 조심하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러자 막내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여기 있던 분은 어쨌어? 돌려보냈어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아니, 제가 간호해드릴 수 있는데. 니들이 무슨 간호를 한다 그래? 애비 죽기 전에 뭐라도 떨어질까봐 기웃거리고 싶은 거겠지. 그리고 너희한테 떨어질 돈이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 와서 애써 변명할 것 없다. 입만 아프지? 너희 마음 잘 들려줘서 고맙다. 이제야 나도 마음의 짐을 덜었어. 네 엄마 죽을 때 너희 걱정만 하다 갔어. 내 노후 자금으로 너희를 나눠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다 쓰다가 혹시라도 남으면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주련다. 아빠! 저희는 너무 서운해요. 자식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딴 사람 줘버리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는 부모 집에 와서 재산이나 탐내는 게 자식이냐? 아버지, 그래도
말년에 아버지 챙기는 거 자식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시면요? 그때도 저희 필요 없으세요? 그래. 그러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때는 요양원에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내 건강이나 노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네 말대로 나 치매 걸리고 더 늙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 그 돈은 다 병원비로 쓰게 되지 않겠냐? 그냥 난 너희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란다. 나 죽으면 장례나 치러줘라. 아버지, 얼른 가. 현 씨는 아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아빠, 너무하세요. 진짜.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네 엄마 살아있었으면 땅을 치면서 울었을 거다. 이렇게 자식들 다 잃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딸이 표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글쎄다. 또 모르지 않겠냐? 미령이한텐 남겨줄지. 아버지! 소리치는 아들과 딸을 끝내 쫓아내고는 거실 바닥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분명 30년 동안 산 집인데 너른 벌판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이토록 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현미령, 현성태, 현미숙. 현 씨의 인생의 대부분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됐다고 뒷바라지가 끝난 것이 아니었죠. 자기 밥벌이를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사랑이 결국 자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듯 했습니다. 다 현 씨의 업보였습니다. 현 씨는 며칠 뒤 큰딸 미령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에 후회가 많다. 말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래도 너는 부모 등에 갈 꽂는 자식이 아니라 그나마 나중에 내가 눈은 감고 죽겠다. 나 죽으면 너한테 얼마라도 남겨주려고 한다. 성태랑 미숙이는 땡전 한 푼 없어. 그러자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저 주실 생각 말고요. 아버지 다 쓰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몸에 좋은 거 많이 사드시고요. 그 돈 있다고 저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돈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시겠어요? 누구한테 남겨줄 생각 마시고 여태 고생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인생에 보상한다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 돈 없다고 안 죽어요. 현 씨는 찔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지은 자식 농사를 영 잘못 지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전혀 쓸모없는 짓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 씨는 큰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잘 살다가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서해도 나가고 뒷산에 운동도 가고 말이죠. 가진 돈을 다 쓰고 죽자 생각하니 마음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현 씨는 내일부터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쓸 생각입니다.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이제 오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너는 뭐 엄마를 네 식모쯤으로 생각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밖엔 없지?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나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지.
나도 이제 너희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밥 차리고 물 떠다 바치고 너희는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임금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엄마 도와줄 생각은 못해? 엄마,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돼?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해?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잖냐.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밥?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벗겨 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 벗겨 먹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다. 잔말 말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세가 된 서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둘째 아들 46세 김인창입니다. 서 씨가 아들 인창을 집에서 쫓아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오면 버선발로 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늙은 몸뚱이 이끌고 물까지 대령해가며 반겼던 자식들이었지만 정작 그런 대접을 받은 자식들은 부모의 등골까지 빼먹으려 했죠. 서 씨는 26세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둘을 키우기에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끈 짧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식 둘을 가르치려고 뼈 빠지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었어도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 둘은 서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신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자식들 온대. 나는 아들만 와. 며느리는? 안 온 지 몇 년 됐어. 서 씨는 이웃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애들 주렁주렁 달고 며느리까지 오면 손님상 차려야 되잖아. 아들만 오면 반찬도 신경 덜 쓰고 간단하게 차례만 지내고 치워버리는 되는걸. 우리 며느리 입맛도 까다로워서 그거 비위 맞추고 상 차리고 청소하고 하려면 죽어나 정말? 며느리 때문에 이 나이까지 시집살이 하는 것 같다니까. 그걸 왜 다 네가 해? 며느리 시키면 되잖아. 뭐? 며느리를 시켜? 그랬다가는 아주 뒤집어진다. 맞벌이 한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며느리는 다 옛날 말이야. 요즘엔 며느님이라고 해야 해. 그럼 아들 며느리 둘 다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래. 설거지도 안 하는데 뭘. 아니 남이 집에 가도 주인이 밥 해주면 설거지라도 해주잖아. 근데 아주 상전이야 상전. 아주 당연하게 앉아만 있는다고. 언니는 딸들이 좀 도와주지 않아? 아이고 딸은 더해. 친정에서 누가 일을 해? 참 젊은 애들이 늙은 부모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그래서 그냥 아들만 오라고 하잖아 이제. 그니까 진짜 편해. 근데 TV에 며느리들이 명절에 몸살나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보면 왜 우리 집만 이러나 싶다니까. 나만 이러고 사나? 언니는 어때? 대화 도중 서 씨에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서 씨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서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서 씨는 아들이 둘이고 큰아들이 아이가 둘, 둘째 아들이 아이가 셋입니다. 거진 10명이 한 번에 왔다 가면 서 씨는 늘 몸살에 며칠 동안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삼시세끼 챙기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서씨를 힘들게 했고, 2차적으로는 각각 가정을 꾸린 형제들끼리 만나게 되면 늘 반갑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서씨의 신경줄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씨도 명절엔 홀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자식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지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반가운 마음만 가지고 맞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와. 형은 이번에 안 온대지? 여행 간대. 하여간 그게 다 돈지랄이야. 넌 형한테 명절 전날 저녁, 둘째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서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씨의 말대로 첫째 아들은 올해부터는 명절에 오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두 아들이 크게 싸운 뒤로 서씨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큰아들이 추석에 오면 작은 아들이 설에, 큰아들이 설에 오면 작은 아들이 추석에 따로따로 보기로 했죠. 그렇다 보니 자식들 보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차라리 편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은 작은 아들네만 들어왔는데도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 북적북적했죠. 맛있는 거 뭐 좀 했어? 짐을 푼 아들이 부엌을 기웃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잡채랑 이런 것 좀 했지. 얼른 차려줘. 계속 운전했더니 배고프네. 그러고선 거실로 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며느리가 어린 막내를 안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싱거워요. 서씨가 묻혀놓은 나물을 손으로 집어먹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소금 좀 치셔야겠는데. 그러더니 다시 집어들어 막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한 거 싱겁지? 아이고, 우린 방해하지 말고 나가 있자.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를 붙들고 손으로 집어 이것 먹였다 저것 먹였다 하더니 며느리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들 앉아서 TV 보고 드러눕고 쉬고 있는 가운데 서씨 혼자 분주했습니다. 인창아, 이거 상에다 좀 놔라. 애들 시켜. 이미 음식은 한참 전부터 준비해서 거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펴놓은 상에 반찬을 좀 놓으라는 말에 아들은 손가락으로 귀만 후비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시키라는 아들. 아이고, 알른이 죽지.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애기 때문에. 3살 된 막내는 혼자 놔둬도 잘 놀지만 며느리는 아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씨도 똑같은 처지였죠. 물론 알른이 죽지 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의 탓이겠죠. 혼자 있을 땐 반찬 2-3가지에 간단하게 먹고 치워버리지만 여러 식구들이 있으니 반찬 하나 만드는데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엄마 나이 들더니 미각이 예전만 못하네. 그치? 나도 아까 싱겁다고 말씀드렸어. 옛날에는 동네 아줌마들도 막 얻어가고 했는데. 앞으론 가짓수를 좀 줄이고 맛에 신경 쓰는 건 어때? 하지만 그걸 자식들이 알아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차려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 그게 억울했죠. 저들끼린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서씨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다음부터는 너희가 먹을 건 너희가 챙겨와라. 음식이 짠에 싱겁네 품평을 받고 있자니 화딱지가 났습니다. 내일 쓸 차례 음식 준비하랴, 저녁상 차리랴. 벌써부터 몸져 놓을 것 같은 지 엄마는 생각도 안 하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빈말이라도 고생했다, 맛있다. 이 말이 어렵나 싶었죠. 에이, 어머니. 맛있어요. 애 아빠가 농담한 거예요.
뒤늦게 맘에도 없는 칭찬을 하는 며느리도 똑같이 얄미웠습니다. 사실 아들보다는 며느리 때문에 밥 차리는 게 더 부담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형은 돈이라도 좀 보냈어? 서 씨의 마음이 상한 것은 작은 해프닝인 듯 웃어넘긴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상품권 보냈어. 오지 않는 대신에 이것저것 보내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작은 아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뭐 또 10만 원, 20만 원짜리 보낸 건 아니겠지? 그건 알아서 뭐 하게. 돈도 많은데 안 왔으면 그런 거라도 챙겨야지. 작은 아들네보다 여유로운 큰아들네. 작년에 싸웠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잘 버는 큰아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작은 아들의 말에 큰 며느리가 따지고 들면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죠. 돈 얘길 뭐 하러 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많은 거지.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백화점 갈 일 없으시니까 저 올라갈 때 챙겨가도 되죠? 서 씨는 며느리의 말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상품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용건은 그게 아니라며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애엄마가 다시 일하거든. 막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던 며느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힘들다며 푸념했던 작은 아들이었죠. 근데 애새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쉬워? 그렇겠지. 애미가 고생이 많어. 서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니 작은 아들이 이때다 싶어 용건을 말했습니다. 이참에 엄마가 올라오는 거 어때? 집이랑 땅 다 팔고. 엄마도 이제 곧 80인데 이 시골에서 언제까지 혼자 지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돈은 우리가 벌고. 하지만 아들네는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했지만 애가 셋이나 있는 집이라 서씨까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 집이랑 방앗간이랑 땅이랑 팔면 돈 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보태가지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가벼운 투로 말하는 아들. 하지만 서씨는 생각하기도 전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땅도 있고 집도 있기에 이걸로 노후를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아들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발 잘려서 아들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와도 그 뒷바라지 하느라 몸살이 나는데 아주 아들네서 상주하면서 그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죠. 말은 애들이나 보면서 쉬라고 하지만 애들 보는 일이 쉬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집에 있다 보면 집안일 같은 건 모두 서씨의 몫이 될 텐데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다. 너희는 나 데리고 살 필요 없어. 아니, 꼭 엄마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엄마 직장 다니면 우리도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그럼 사람을 써야지. 아니, 직장 다니면서 사람 쓸 거면 직장은 왜 다녀? 다 그 돈으로 나가는데.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겠지만 서씨는 아들의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고생하는 것도 가끔이기에 반가운 마음만 갖자 다짐하는 것인데 함께 살면 반가운 마음은 없을 테고 고생만 남게 되겠죠. 너희 수발만 들다 늙어 죽을 일 있니? 참 답답하네. 무슨 수발을 들어.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 수발을 받는 거지. 애엄마도 시집살이 하고 싶겠어? 근데 큰 결심한 거야. 서씨는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시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가 제 집이라고 시엄마 수발을 들을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큰 결심하지 말어.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애 키우면서 맞벌이 잘만 하잖냐. 너희도 셋째 낳기 전엔 그렇게 살았잖아. 그건 애가 둘일 때고. 아, 그럼 땅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줘. 이번엔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작은 아들. 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무슨 투자를 잘못했다며 죽는 소리를 했던 아들을 한 번 작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새 또 손을 벌리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땅 팔아서 너 주면 엄마는 무슨 돈으로 살아? 그리고 너만 줄 수도 없고 네 형까지 손 벌리면 엄마 빈털터리 만들게. 그러자 아들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을 왜 줘?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을? 큰며느리의 친정이 부유해서 시집 올 때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를 하나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탓에 작은 아들이 늘 불만이 많았죠. 그게 싫으면 그냥 엄마가 정리하고 오라니까. 그러면 엄마 노후 걱정은 없잖아. 왜 자꾸 혼자 살면서 노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남들은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난린데 엄마는 왜 모시겠다고 해도 싫다 그래. 정말 답답하네. 말본새가 참. 이제는 밥도 안 들어가는지 아들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놨습니다. 그건 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써 차린 상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애들이라도 잘 먹으니 다행이었죠. 아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서 씨에게 화가 났는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막내도 놓고 작은 아들을 따라 나섰죠. 아이들 셋과 밥상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 씨. 이러니 죽어도 안 간다고 하는 거지. 홀로 상을 치우며 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막내도 보채는 바람에 치우는 데는 한참 걸렸죠. 아이고 아파라. 설거지를 하던 서 씨가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접시란 접시는 전부 나와 있어서 설거지거리가 많았습니다. 한참을 걸려서 밥상을 치우니 그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혔는지 서 씨에게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아들. 서 씨도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 그저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잘 준비를 마쳤고 이부자리가 깔려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작은 아들네만 왔기 때문에 서 씨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죠. 두 식구가 와 있었다면 서 씨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아직 명절 전날이지만 서 씨는 벌써부터 고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부치고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놓긴 했지만 당일에 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 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또 홀로 분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8시가 넘도록 꿈나라였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는 법인데 옆에서 꽹과리를 쳐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얘들은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차례상을 놓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 몰랐어요. 벌써 다 차리셨어요? 그래. 인창이 좀 깨워라. 그러자 또 한참이 지나서 나온 아들. 백가죽을 벅벅 긁으며 나오는 꼴이 나무늘보가 형님하게 생겼습니다. 인창아, 이거 밤 좀 쳐라.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네. 다른 음식은 다 준비했지만 밤은 손목이 아파 그대로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왼손으로 하면 안 돼. 뭐? 전에 보니까 왼손으로도 칼질하더만. 손목 때문에 가끔 왼손을 쓸 때가 있었는데
두부나 김치를 썰 때나 가능한 것이지 밤 껍질을 깔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가 황당해하며 묻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네요. 아, 귀찮아. 모처럼 쉬러 왔는데 일을 시켜.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서 씨에게 투덜댈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작 밤 하나 깎는 게 힘든지 참. 서 씨는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래서 서 씨는 명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얼굴 보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니 또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아이고, 난 저거는 못 치우겠다. 결국 서 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하든 좀 해. 엄마는 손님한테 일을 시켜. 우리 가야 돼, 엄마. 이제 차 막혀. 그래도 어머니 혼자 이거 어떻게 다 치우셔? 싱크대에 옮겨놓기만이라도 하자.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 달라 그럴 땐 가족이고 싫은 일 할 땐 손님이라는 아들. 됐다, 됐어. 그냥 얼른 가봐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릇을 옮기려던 며느리도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서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명절 때는 이렇게 오지 말어. 다음부터는 나 혼자 차례 지낼 테니까. 엄마 혼자 차례를 어떻게 지내? 그동안 큰 도움이라도 줬던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죠.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음식도 조금씩만 해서 먹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명절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명절을 챙겼다고. 정 오고 싶으면 그냥 밖에 식당에서 밥 먹고 말자. 내 나이 이제 곧 80인데 늙은 애미한테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하지만 아들은 되려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며느리도 자신 때문에 일어나 눈치를 봤습니다. 너무 힘드셨구나. 다음엔 저도 일손 좀 보탤게요.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도. 남의 자식에게 조상님 차례상 차리라고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돕든 안 돕든 자식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너무 고단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그냥 됐다. 다음부터는 오지 말어. 볼일 있으면 차라리 내가 가마. 그러니까 아들은 또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고생시키는 게 바로 너다, 이놈아. 어째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손님이 어쩌고, 일을 시킨다 어쩐다. 그냥 안 오는 게 맘 편하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말라 그러면 좋아한다지만 서 씨의 며느리는 며칠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해주는 밥 먹고 늦잠이나 자면 되기 때문에 꺼려할 이유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나 애들도 안 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안 보고 싶겠어.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모습만 보자 이거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대가족도 아닌데. 아들은 서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편히 쉬다 가는 입장에서는 서 씨의 노고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합가하는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다음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며 올라갔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떠난 자리는 폭풍이 지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음 명절에 또 해. 큰아들네가 온다고 썩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둘이라 서 씨가 편히 명절을 보내는 줄 알지만 실상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서 씨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이 반갑긴 하지만 옛말처럼 가면 더 반가웠죠. 서씨는 또 이틀 내리 누워서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짓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서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내려온 아들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지난번에 하던 얘기 마저 하자고 했잖아. 서씨는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건 그냥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잖냐? 혹시 형 때문에 그래? 형도 아무 말 못하겠지. 내가 엄마 모신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잖냐? 굳이 뭐 하러 그래? 너희 힘들면 내가 가끔 가서 애도 봐주고 하마.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니? 엄마는 그렇게 자식이 불편해? 그럼 너는 안 불편해? 당연하지. 넌 그래도 애미랑 애들은 안 불편하겠어? 뭐가 불편해? 가족인데. 서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기 힘들어.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나이야. 애미도 하기 힘든 걸 늙은 엄마한테 시키려고 그래. 애 엄마는 돈 벌잖아.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설마 엄마 돈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 했다고 그래? 너 말 참 이쁘게 한다. 지금도 이러는데 같이 살면 서로 맘 상할 일밖에 더 있어?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가 좋으려면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랬어. 그건 남들 얘기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엄마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올라가 봐. 서씨는 대화를 차단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더 이상 입씨름을 해봤자 감정만 소모할 것 같았습니다. 명절 끝나고 모처럼 평화롭게 쉬나 했더니 아직도 끝이 안 났나 싶어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자다가 잠이 깬 서씨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다 그 옆에 있던 작은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들 방문도 닫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아들이 아직 잠에 들지 않았는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 했죠. 아니, 싫다 그러네. 어떡하냐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내려와 봐. 그래도 엄마가 손주라면 끔찍하게 챙기잖냐.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와서 좀 밥상도 차려드리고, 며느리로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봐. 그래 엄마도 우리랑 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냐. 뭐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일을 위해서 당신도 좀 노력해보라는 거지. 그래, 불편해도 좀 참어. 나라고 뭐 이러는 게 좋은 줄 알아? 엄마가 마음 돌려서 여기 정리하고 올라오면 우리도 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글쎄, 모르지. 암만 못해도 이 3억은 나오지 않겠어? 서씨는 자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나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살고 싶어서 합가를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씨는 부글부글 끓는 석을 달래려 했습니다. 새벽이라 운전하고 가기도 힘들 테니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애도 키워주면 좋지. 뭐. 안 그래? 그래. 정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집에 일해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니까 내일 애들 데리고 내려와. 그래. 끊어. 그 말을 듣고 서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일 오지 말라 그래라. 엄마, 아들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았어? 그래.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오지 말라 그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너는 뭐 엄마를 네 식모쯤으로 생각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지?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나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지. 서 씨도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 때문에 속이 탔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임금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엄마 도와줄 생각은 못해? 엄마,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해?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잖냐?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밥?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벗겨 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 벗겨 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다시는 집이랑 땅 얘기 안 하는 거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알겠네. 결국 그거잖아. 우리랑 살기 싫다는 게. 내 말이 맞았네. 돈 때문인 거잖아. 그래. 그런 걸로 하자. 무슨 말이 그래? 너는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 봐라. 뭐? 지금 이 시간에? 새벽이야. 그래. 차 안 막히고 좋겠네.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정 같았으면 이쯤에서 서 씨도 좋게 마무리했겠지만 서 씨도 상심이 컸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 보내고도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 네가 가야 엄마가 발 뻗고 잠자겠다.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니까 안 보고 살 순 없겠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좀 풀리면 바깥에서 밥이나 한 끼씩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살자. 서로 불편하게 부대끼면서 살 건 뭐 있어?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어서 짐 싸. 내려오지도 말어. 엄마도 너희 집엔 안 갈 테니까. 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서 씨를 다그쳤지만 서 씨는 끝내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온다고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보지 말자고 말해야 했던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엇이든 받아주기만 하니 자식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기에 똑바로 이야기해줬어야 했습니다. 한쪽이 참기만 하는 관계는 골마버리기 마련인지라 이렇게 깔끔하게 도려내버려야 나중에 새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서 씨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는 새까만 새벽녘 서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대수야? 무슨 날 같은 것 좀 다 없앴으면 좋겠다. 보게 되면 보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너는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잖아. 그건 시부모님이니까 그렇지. 너는 그럼 시부모님한테 생신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말을 그렇게 해? 엄마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집착 좀 그만해. 엄마가 딸 보고 싶어 하는 게 집착이야? 그렇잖아.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엄마는 서운해하고. 그럴 때마다 난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 들어야 되고. 숨 막힌다고? 부모들은 왜 자꾸 결혼한 자식들을 못 만나서 안달인 거야? 그야 보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너랑 내가 만나봤자 얼마나 만난다고. 한두 달에 한 번이나 보니? 부모 자식이 그 정도도 못 보고 살아야 해? 그래, 그런 게 싫다고. 그냥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 되잖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좀 냅둬. 그러면 너 반찬에다 주고, 청소해주고, 그럴 때는 나 왜 부르니? 그건 내가 너 보고 싶을 때는 못 보는 거고, 네가 날 필요로 하면 달려가야 해? 싫으면 하지 마,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이명길 씨입니다. 70세가 되니 인생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이었죠. 키울 때도 자식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 자식이 결혼을 하니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부모가 아니라 직장 상사 비위 맞추는 부하 직원이라도 된 듯 했죠. 이제 이 씨는 그 일에 사표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씨의 딸은 38세 강하선입니다. 외동딸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 겨우 가진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고 이 씨의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둘째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애정을 딸 하선에게만 쏟아부었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의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번역가로 일을 하다가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지는 벌써 6년이 됐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갖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죠. 이 씨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였지만 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를 안 갖는 젊은 부부가 많다고 했는데 그게 이 씨의 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딸 키우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 고생을 딸에게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였는지 이 씨는 부모가 되고선 부모님을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 딸에게 부모란 그저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10년 전 딸이 결혼하기 전에 떠나보내게 된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이 씨가 너무 딸에게 기대어 살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선아, 이틀 뒤에 너희 임원에서 김장하거든. 너도 필요하지? 이 씨는 음식 솜씨가 무척 좋았던 여동생과 함께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딸 하선도 매년 얻어먹었죠. 여동생네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김장을 하는 양이 상당했지만 사먹는 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생스러워도 이맘때쯤이면 이 씨는 항상 여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면 이 씨가 냉장고에 가지고 있다가 딸이 찾아가곤 했는데 그 많은 김치를 몇 날 며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일이다 보니 올해부터는 김장이 끝나면 바로 딸 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참이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만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딸은 항상 집에 있었는데 어째 메시지를 보내면 제깍제깍 답장을 하는 법이 없었죠. 지난달에 이맘때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게 뻔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 받는 예의하고는 왜긴 왜야? 너 엄마 메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왜? 금요일에 김장한다고. 너 김치 줘야 할 거 아냐? 아, 벌써 해? 그래. 그날 집에 있지? 김장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희 집에 가져다 줄까 하는데
아, 금요일에. 왜? 그냥 가지러 갈게.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너 집에 없니? 요즘 일 없다며. 그건 그런데. 가는 길에 보쌈 해먹을 고기도 한 근 사다 줄게. 아니면 밥 한 끼 같이 먹던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밥은 됐고. 일단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자신의 방문을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냥 편할 때 오라고 다시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바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다음에 갈게.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자신이 오겠다며 금요일에는 오지 말라는 딸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김서방도 집에 있고. 좀 그러네. 김서방 금요일에 집에 있어? 응, 엄마 냉장고에 자리 없어서 그러는 거면 그냥 경비실에 맡기는 건. 좀 그런가? 경비실에 놓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딸의 말에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집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비실? 아니면 가지고 갈 테니까 네가 잠깐 내려올래? 그것도 좀 그렇지. 김서방도 신경 쓰일 거고. 근데 잠자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씨는 자신이 무슨 죄라도 지었나 싶었습니다. 사위가 있으면 딸내는 갈 수 없는 곳인가 싶기도 했죠. 김서방 있으면 안 돼? 같이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아니야. 다음에. 이틀 뒤면 너무 갑작스러워. 그럼 뭐 일주일 전에 예약이라도 해야 하니? 잠깐만 주고 가는 건데 너희는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오잖아. 자신도 모르게 투덜댔는지 딸이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시어머니 갑자기 오시는 거 싫은데 사위도 싫을 거 아냐.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시어머니가 이틀 뒤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나 신경을 쓰일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주책스러웠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딸 집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걱정이 됐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신경이 쓰여서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 편할 때 와. 딸에게서 답장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집애는 답장을 하는 법이 없어. 그동안 딸과 메시지를 나눴던 내용을 보니 자신만 일방적으로 딸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필요한 대답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 서운해하면 뭐하냐.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하는 거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김서방 출장 갔거든. 김치 좀 갖다 줘. 네가 온다며? 차도 없어서 힘들어. 무겁잖아. 그리고 온 김에 자고 가면 되지. 그러자 조금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 없이 오랜만에 딸이랑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말이죠. 그래? 그럼 김서방 무슨 반찬 좋아하지? 가는 김에 반찬도 좀 해가야지. 메시지로 보낼게. 그래, 그래. 이 씨는 분주하게 준비해서 3시간 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라 금방 도착했죠.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와? 너무 무겁다. 땀이 삐질 흘렀습니다. 이것 좀 집어넣어. 엄마가 좀 넣어줘. 냉장고에 자리 만들어야 해. 또 그렇게 냉장고 꽉꽉 채워놓고 사니? 이 씨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자 식재료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했습니다.
너는 이게 뭐야? 다 썩은 걸 쓰레기를 차갑게 보관하려고 여태 넣어놔? 이 씨가 냉장고 정리를 하며 한마디 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잔소리할 거면 그냥 하지 마. 맨날 사놓기만 하고 뭘 해먹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김서방이 보면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긴. 김서방도 똑같이 안 하는데. 아이고, 그리고 엄마 오면 다 해주는데 뭘. 온 김에 이것저것 살림 좀 해줘. 자랑이다. 이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림을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한테 홍군형이 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세상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집골은 만들어놔야 했기 때문에 이 씨는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배고프다. 고기 삶아줘. 아구고 아구고. 엄마도 배고프다. 이것만 마저 할 테니까 고기는 네가 삶아봐. 내가? 나 못해. 고기를 왜 못 삶아? 물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거 하고 엄마가 해줘.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천치로 키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너 시댁에서는 애기 안 갖는다고 뭐라고 안 하시니? 이 씨가 손을 부지런히 놀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무자식이 상팔자라잖아. 태평하게 대답하는 딸. 엄마도 나 키울 때 힘들었잖아.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당연히 힘들었지. 자식 키우는 게 쉽겠어? 그래도 난 너 키우면서 매 순간 행복했어. 너 안 낳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개인적으론 너도 그런 행복 느껴봤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 그게 포인트야. 힘들다는 거. 에휴 그래. 네가 싫다는데 어쩌겠냐? 자신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 2주 뒤에 제주도 가. 제주도? 갑자기 무슨 제주도? 아,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딸의 말을 듣자 가장 처음 든 감정은 서운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왜 자꾸 서운한 감정만 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옹졸해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딸과 사위가 이 씨를 데리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서운할 수밖에요. 그리고 2달 전에는 이 씨의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 재밌겠네. 제주도. 사실 이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전에도 딸에게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딸이 그걸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이 씨의 표정을 보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가고 싶어? 엄마는 다음에 데려가 줄게. 가고 싶긴. 재밌게 놀다 와. 시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 씨는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맘속으로는 서운함 반 기대 반이었죠. 그런데 이건 서운한 축에도 못 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막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바로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저 기집애는 내 메시지만 못 본 척 한다니까. 메시지를 확인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한테 메시지 왔는데. 일이 일찍 끝나서 늦더라도 오늘 온다네. 그래? 그러면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이미 저녁 때가 지났지만 그래도 일하고 오는 사위만 빼놓고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말에 기가 막혔죠. 엄마도 같이 먹으면 불편하지 않아? 고기 좀 잘 나가서 집에서 편하게 먹어.
이 씨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그 말 뜻은 결국 이만 집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집에 가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 에이, 사위 오는데 서로 눈치 보일까봐 가라는 거니까 서운해하진 말고. 누가 장모님이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좋아해? 결국 오늘 이 씨가 딸의 집에 와서 한 것은 김치 정리해주고 청소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요. 지난번부터 딸이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죠. 너희는 시어머니 오셔도 너 있을 땐 집에 가시라 그러니? 엄마랑 다르지. 참, 너는 사위가 장모 오는 거 싫을 수도 있다고 남편 마음은 그렇게 잘 헤아릴 줄 아는 애가 네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나 보다.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쪼잔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참았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쌓이니 입은 이미 말을 내뱉고 난 후였습니다. 딸도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김서방 오면 내가 둘을 눈치 봐야 되니까 불편하고 싫어서 그래. 엄만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마법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만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 딸에게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면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니까 참자. 이러고 말게 되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게 신경이 쓰여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꽁한 마음이 남았는지 그 뒤로는 한참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굳이 딸이 이 씨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에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일 아침에 전화가 오려나 하고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전 10쯤에 이 씨의 계좌로 10만 원이 들어왔죠. 딸이었습니다. 말없이 송금한 10만 원은 어버이날 선물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보냈으니 보냈다고 연락을 하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잘 받았다고 전화하는 건가? 근데 보통은 어버이날엔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나? 혼자 중얼거린 이 씨가 이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돈을 받은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선아, 아침에 보낸 돈 받았어. 그래? 알았어. 오랜만에 딸과 통화를 하는 이 씨. 어버이날 선물이지? 응. 고마워. 잘 쓸게. 근데 무슨 돈을 보냈어? 너 부담스럽게. 앞으로는 돈은 안 줘도 돼. 마음만 받을게. 다음에는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 엄마는 그게 더 좋아. 이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용돈보다도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좋았죠. 하지만 딸은 이 씨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 나는 밥 한 끼 먹자는 게 더 부담스러워. 무슨 날마다 의무감으로 꼭 만나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딸의 정색에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에 꽁에 있던 것이 아직 안 풀렸나 했습니다. 무슨 날 같은 것 좀 다 없앴으면 좋겠다. 보게 되면 보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생일,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기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어버이날 전화했더니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너는 시부모님 생신 때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잖아. 그건 시부모님이니까 그렇지. 너는 그럼 시부모님한테는 생신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말을 그렇게 해? 자신이 딸의 나쁜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 날마다 만나고 밥 먹고 선물 사주고 그런 게 다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나한테 제발 집착 좀 그만해. 딸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딸 보고 싶어 하는 게 집착이야?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엄마는 서운해하고 그럴 때마다 난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 들어야 되고 숨 막힌다고? 부모님들은 왜 자꾸 결혼한 자식들을 못 만나서 안달인 거야? 그야 보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만나봤자 얼마나 만난다고. 한두 달에 한 번이나 보니? 부모 자식이 그 정도도 못 보고 살아야 해? 그래, 그런 게 싫다고. 그냥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 되잖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좀 냅둬. 하지만 이 씨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 반찬에다 주고, 청소해주고, 그럴 때는 나 왜 부르니? 그건 내가 너 보고 싶을 때는 못 보는 거고, 네가 날 필요로 하면 달려가야 해? 싫으면 하지 마, 이제. 딸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씨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한 와중에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들이 머리에 수건 묶고 드러눕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알아 눕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서운하고 힘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몇 번이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인 만큼 딸도 그렇겠죠. 이 씨는 엄마로서의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고 하는 것이 문제인 듯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딸이 하는 소리가 이 씨에게 비수 같아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름시름 하는 와중에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지? 그래서 딸과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고 이 씨가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내가 하선이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러자 말없이 듣고 있던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언니가 하선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누가 몰라. 그리고 어떤 부모가 안 그러겠어. 그리고 말이야. 사실 우리 딸이 전에 한번 하선이 만난 적 있는데 언니 얘길 그렇게 하더래. 귀찮아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이야.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동생.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길래 그래?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챙겨주고 그럴 때나 전화하지. 시도 때도 없이 한 적 없어. 그러자 여동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하선이네 가서 살림해주고 그러지? 반찬도 막 해다 바치고 말이야. 그러지 말어. 뭐하러 사서 고생하고 사서 상처받아. 나는 그냥 우리 딸 고생할까봐. 근데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더라. 나도 그래서 재작년에 수영이랑 대판하고 생각을 바꿔 먹었잖아. 우리 딸은 내가 해준 반찬 몰래 버리다가 딱 걸렸어.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누가 해주라고 했냐고 나한테 지가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지 필요할 때만 불러서 고생시키고 말이야. 맨날 애기 맡기고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자식들이 다 똑같지?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그런다고 자식들은 고맙다고 생각 안 해. 언니도 이제 좀 딸내미한테서 졸업해. 내가 그 뒤로 딸한테 신경 딱 끄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 나를 종처럼 부리던 상전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태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싶더라니까.
이제는 암만 부탁해도 절대 애도 안 봐줘 나는. 언니도 눈 딱 감고 그렇게 해봐. 삶이 달라져? 여동생의 말대로 이 씨도 이제 정말 자식에게서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친척에게 엄마의 험담 아닌 험담을 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좀 살라는 딸에게 뭘 더 어찌할 수도 없었죠. 너무 오랫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받는 딸도 그게 당연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씨도 딸에게 그런 말을 듣느니 이미 자식이 내 품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딸의 말도 여동생의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내가 사랑을 주어놓고는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었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씨도 이제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은 것은 아니고 딸이 무엇을 하는지, 별일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딸도 이 씨와 전화를 그렇게 끊어놓고는 선뜻 연락하기 쉽지 않았는지 전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전이라고 이 씨에게 먼저 연락하는 딸도 아니긴 했죠.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가자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우리끼리 여행 가서 서운하다고 했잖아. 다음 달 말일쯤에 같이 태안이라도 갈래?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따라갔을 테지만 이 씨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거절당할 줄 몰랐다는 듯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 간다고. 그래. 나 그때 네 이모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이모랑 제주도에 간다고? 이 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이 씨가 그동안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안 만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다녀간 뒤로는 모임에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면서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엄마랑 이모랑 둘만? 그래, 이모도 한 번밖에 안 가봤대. 사실 딸이랑 가고 싶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적당히 멀어지고 서로 어려워지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여동생과 맛있는 것도 먹고 딸 생각을 덜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달 말에 이 씨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도 예전 같았으면 우리 딸이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에 음식에 집중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척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 들어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이해가 갔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준다면 답장을 하는 정도였죠. 그러니 씨를 딸은 자꾸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안 올 거야? 그래. 너 혼자 해. 엄마는 집에서 TV나 볼래. 드라마 재밌는 거 한단 말이야. 김서방 출장 갔을 때 와서 맛있는 것도 해 먹으면 되잖아. 됐어. 가봤자 몇 시간 동안 청소만 시킬 거잖아. 이 씨는 거절했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이것저것 살림에 손을 보탰더니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딸에게 집착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딸인 듯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듯 했죠. 누가 시집 가서 엄마한테 청소를 시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딸은 얼떨떨한 것 같았습니다. 이 씨가 화가 났나 계속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씨는 화가 나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연습 중이었죠. 그렇게 딸이 없는 일상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딸에게 연락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반찬 뭐 해다 줄까? 김치 가져다 줄까? 뭐 해줄까? 이런 연락을 먼저 할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씨가 연락하지 않으니 이제는 딸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바쁘게 지내느라 중요하지 않은 용건은 답장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하는 거야? 아, 연락했니? 몰랐어. 한번 연락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씨는 속으로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늘 딸에게 했던 말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죠. 아이고, 죽을 일도 많다. 너는 왜 자꾸 연락해? 안 바쁘니?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엄마. 뭐가 이상해? 엄마 바빠. 용건만 말해. 나 묵은지 좀 달라고. 작년 거 조금만 갖다 줄 수 있어? 아님 오늘 엄마 집 근처에 볼 일 있는데 그때 잠깐 들렀다 갈게. 오늘? 이렇게 갑자기? 엄마 지금 집 아니야? 아니, 집이긴 한데. 이따가 집에 손님 와. 무슨 손님? 엄마 모임하는 거. 오늘 우리 집에서 보기로 했거든. 그러자 또 딸이 떨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가서 가지고 올게. 오늘 김서방이 김치찜 해달라 그러는데 묵은지가 똑 떨어졌네. 그건 좀 그렇고. 그럼 못 줘?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 놓을 테니까 가지고 갈래? 뭐? 경비실?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그런가? 그럼 내일 와. 딸이 씩씩거렸습니다. 오늘 필요하다니까 왜 내일 가져가라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이 김치를 가지러 이 씨네 집에 오자마자 따졌습니다. 엄마, 요즘에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뜬금없는 딸의 말에 이 씨가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짜고짜? 아니, 그렇잖아. 여행도 안 간다 그러고, 연락은 잘 되지도 않고, 무슨 김치를 경비실에서 찾아가라고 그러지 않나. 나한테 보란 듯이 그러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아, 그거 말이야? 그게 무슨 복수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더니 네가 이해가 가서 그랬지. 너도 혹시 서운해서 그러는 거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그때의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보고. 그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지. 거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 아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만약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똑같이 당할 짓이라도 했나 보지. 그게 아니라 근데 엄마는 네가 했던 말도 이제 다 이해했어. 원망 안 하고 이제 서운하지도 않아.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 그냥 각자 입장이 있었던 거지. 네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너 안 보고 말았겠지. 그럼 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너한테 가까웠던 것 같아. 엄마가 이러니까 너무 낯설다. 너는 좋지 않아? 엄마가 이제 귀찮게 안 하니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이건 아니지. 남 같잖아. 그렇다더라. 자식이 결혼하면 먼 친척이나 이웃 아니면 대면대면한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대. 그래야 서로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30년 넘게 붙어 살았잖아. 근데 네가 내 품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나는 빈자리만 끌어안고 살았던 거지.
근데 얼마나 좋니? 엄마가 네 말대로 너한테 집착을 안 하니까 네가 이렇게 엄마를 네 발로 찾아오고 말이야. 이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씨는 결혼 후에도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딸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게 행복해서 그랬지만 그게 부모의 욕심이고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거리를 두니 오히려 자식이 거리를 좁히는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는 오히려 다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이 씨도 이 정도 거리가 좋았습니다. 헛헛했던 마음도 순간일 뿐입니다. 서로 지나치게 다가가지 않고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으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는 자식만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보상을 바라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 서운해질 일이 없었고 자식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립하고 또 어느 정도는 부모를 떠올리고 궁금해하게 되니 말이죠. 부모 자식 간도 연인과 마찬가지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토라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씨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